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참 이 부동산 시장을 놓고 상승장이 왔다. 근데 또 일시적 상승이다. 제대로 폭락하지도 않았다. 이렇게 상승이냐 하락이냐를 놓고 의견이 좀 많이 분분하게 전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경영론가 토론합시다. 함께 토론을 참여해 주실 최상욱 대표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유튜브 째부심 운영하는 최상욱입니다. 네, 최부심 유튜브 채널 뭐 아주 빠른 속도로 네 성장하고 계시더라고요. 네네. 얼마 전에 실버 버튼을 받아가지고. 그러니까요. 또 실버 버튼 받아보니까 또 세상 행복하더라고요. 제가 애널리스트 2011년에 시작할 때, 그때 저희 아버님이 2011년에 돌아가셨는데, 네. 그 입관을 할 때 제가 그 아버님 입관 상자에 그 첫 인덱스 레포트, 첫 이니시에이션 레포트를 넣었거든요. 네. 그걸 넣으면서 뭐라 그랬냐면은, 나 필드를 옮겼는데 건설업을 하다가 금융으로 왔는데 뭐 아는 사람도 한 명도 없고 학교 선배도 없고, 근데 여기서 뭐 열심히 해서 1등 할 테니까 지켜봐 달라 했는데 그거를 18년도에 1등을 했어요. 예. 그래서 2018년에 1등을 하니까 그 매경 한경에서 그 트로피를 주더라고요. 예. 그 1등 애널리스트. 예. 그거를 받았을 때 기분이 되게 좋았거든요. 근데 한 3년을 받으니까 트로피가 집에 쌓여가지고, 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뭔가 그 마음이 좀 또 트래프가 생겼군 했는데, 네. 저희 회사에 10년 1등 하신 분이 계셔가지고 트로피 몇 개냐고 하니까 40몇 개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와이프가 다 갖다 버리라고 했다고 했는데, 이번 유튜브 그 10만을 받았을 때, 그 첫 트로피 받았을 때 기쁨 수준만큼 기뻤어요. 그렇군요. 그냥 뭔가 그 20년에 회사 그만두고 나와서 유튜브 시작할 때 유튜브도 좀 잘해서 여기서 인정받고 싶다 이런 생각했는데, 어쨌든 딱 그 구글에서 이렇게 버튼을 주니까 이 세상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딱 또 경일남님도 이미 실버 받으셨겠지만 또 저희 또 같이 잘해봐야죠. 파이팅. 그 유튜브 채널이 최부심 유튜브 채널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그 딱 시점이 네. 우리 책인사에 출연하셨던 시점입니다. 똑같습니다. 네, 맞아요. 맞죠? 그때부터 컨셉을 정비해가지고 외부 활동도 하고 뭐 그랬던 맞아요. 시절이어가지고. 뭐 제 채널 출연해서 그렇게 됐다기보다는 시점이 그런 점과 일치하다. 지난번에 책인사에 또 출연해 주셨는데 오늘은 경토, 특히 이 머니 트렌드 2024 이 책의 공동 저자로서 오늘 돈이 도대체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특히 부동산 시장을 중심으로 네.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단도직입적으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한 해의 거의 이제 한 해가 끝나가잖아요. 네. 예, 끝나간다고 봤을 때 23년 한 해의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 정리해 보실 수 있을까요? 올해요? 네. 올해는 일단은 전반적으로는 강세장이었어요. 네. 근데 지역적으로는 서울이랑 비서울 지역 간의 차별이 조금 심했던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일단 가장 관심이 있을 만한 그런 가격적인 부분을 얘기를 하자면은, 서울은 지금 7월 기준으로도 바닥에서 10% 이상 상승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서울은 정말 거의 두 자릿수 이상 상승을 했기 때문에 확연한 강세장이고, 네. 비서울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2, 3%에 불과해요. 네. 그래서 작년에 하락폭이 워낙에 크다 보니까 지금 고점비 80에서 85% 선. 네. 서울도 85% 선이지만 일부 지역은 뭐 90, 95% 넘었기 때문에 체감적으로는 훨씬 더 강세인 것 같고, 그래서 올해는 강세장 분위기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강세장 있기 직전에 작년 같은 경우에가 우리나라 주택시장 역사상 세 번째 거대한 하락장이었거든요. 2022년이죠. 네. 예. 이게 실거래 지수로는 서울만 24% 하락했고 네. 전국도 거의 20% 가까운 하락을 했는데, 네. 한 6, 7개월 만에 이렇게 하락했던 적이 한국 역사에 거의 없었어요. 2008년, 그다음에 그러니까 1998년, 2008년에서 2009년 넘어갈 때 일부, 네. 그다음에 2022년이니까 10몇 년 만에 하락장이었고, 그래서 올해는 거기서부터 이제 반등을 했는데, 다만 저는 이게 주택 가격을 볼 때 그 대출량을 봐요. 제가 2020년 시장 전망을 대놓고 틀렸는데, 그때 시장 전망 틀렸던 가장 큰 배경이 주택 대출 증가하는 거를 못 봤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주택 대출과 주택 가격 간의 그 상관성이 거의 1에 육박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대출 늘면 늘고 대출 줄면 빠지고,
작년 같은 경우에도 가계대출 9조 원 빠졌더니 주택가격이 20% 하락하고 네. 올해도 1분기는 대출 마이너스인데 2분기부터 플러스로 전환했고 주택가격도 2분기부터 튀었고 3분기 7월부터는 대출이 큰 폭으로 증가했고 그래서 주택가격도 7월부터는 확연히 강세장으로 왔거든요. 네. 그래서 이 대출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전망도 그래서 책에 머니트렌드 2024 시장 전망할 때도 그래서 저는 내년에 볼 것도 대출이고 올해도 대출이 중요한데 다만 2월부터 막 특례론 같은 40조짜리 그런 대출 상품을 풀어버리고 하는 걸 보니까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은 주택 가격이 올해 오를 것 같긴 한데 이게 펀더멘탈하게 가계대출이 소득에 기반해서 DSR 룰 안에서 대출 늘어나는 게 아니라 그냥 DSR 안 보고 소득도 안 보고 그냥 룰 밖에서 40조짜리를 풀었기 때문에 이거는 되게 그냥 가짜 강세장 분위기가 많이 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3월, 4월부터 그냥 가짜 강세장이라는 용어를 했는데 근데 그러고 나서도 어쨌든 한 5개월 흘렀으니까 네. 그 사람들이 뭐 가짜 강세장이 어떻게 이렇게 길게 가냐. 네. 뭐 그다음에 뭐 하여튼 뭐 채반꿀이다. 채상학 반대로만 하면 꿀빤다.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해가지고 근데 부동산이라는 그런 큰 시장이 이렇게 주식처럼 하루 상관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추세적으로는 우리가 20년, 21년을 거치면서 대출이 우리 소득의 일정액을 넘어서는 순간까지 늘어버리면서 대출 증가를 세게 가져가지 못하는 환경이 됐기 때문에 네. 그리고 정책도 가계대출을 끌고 가려는 분위기가 아니고요. 그러니까는 그런 거를 종합해 보면은 지금은 구조적인 강세장이 오긴 어렵고 그냥 대출의 금융상품 여하에 따라서 그래서 시장이 스윙하는 그런 해로 좀 전환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23년 경제 특히 2023년 부동산 시장을 한번 요약해 봤는데 갑자기 드는 질문이 어쨌든 2020년, 21년에 유례 없는 수준으로 폭등하는 부동산 시장의 모습을 보였고 또 2022년은 말씀대로라면 유례 없는 수준으로 거의 이례적인 수준으로 또 폭락하는 장을 가졌어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 이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2020년, 21년에 뭐 양적 완화와 금리 인하로 정말 부동산 시장이 버블이 형성됐었던 시점이라고 본다면 2022년에 버블이 꺼져가는 국면이다라고 했을 때 그 거품이 충분히 꺼진 걸까요? 어떻게 혹시 생각하세요? 저는 그게 아직 그러니까 거품이 다 꺼졌다 이렇게 생각은 안 하는데요. 네. 다만 그 거품이라는 거는 진짜 터지기 전까지는 모르는 거긴 한데 네. 제가 아직 약간 가격이 좀 부담스럽다 이렇게 느끼는 거는 지표상으로도 이게 PIR을 보든 GDP 대비 주택 시총을 보든 지표로 봤을 때 역사상 가장 높은 가격대 레벨인 건 맞거든요. 네, 예를 들면 네. PIR만 하더라도 그렇죠. 그냥 서울 기준으로 서울에서 제일 비싼 집이 5분위 주택이라고 할 때요. 상위 20%. 네. 그리고 서울에서 돈 제일 잘 버는 사람들 소위 5분위 가구들. 5분위 가구들이 5분위 주택의 현재 PIR이 16배인데요. 이게 16배라는 숫자도 정말 엄청나게 높은 숫자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자기 평생 소득 16배라는 거는 세후로 계산하고 또 저축률로 계산하면은 거의 30년 모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5분위 조합에서도 이게 이렇게 높아요. 사실 이게 이렇게 16배로 간 거가 그만큼 주택 마련하기 어렵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는 뭐 PIR로 보면은 뭐 평균 대비 확실히 고평가된 상태이고 GDP로도 그래서 어느 정도 그 가격 부담은 남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간접적으로 마치 중립금리처럼 간접적으로 유추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가격 부담이 크다 보니까 거래가 생각보다 안 올라와요. 그러니까는 22년처럼 월 1000건 하던 거래 서울시 기준으로 월 1000건 하는 거래는 평년이 막 6, 7천 건 했으니까 막 6분의 1 토막 심한 경우에 10분의 1 토막 난 거래니까 매우 비정상적인 거래인데 올해 시장이 그 서울이 강세장으로 전환하면서 거래를 회복을 했거든요. 회복했지만 3천 이상을 안 올라가요. 왜냐하면은 이게 자연스러운 펀더멘탈한 장이었으면 갔을 건데 지금은 특례론 등 특별한 상품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또 그들에게 주택을 처분한 사람만 집을 살 수가 있고 일반적인 가구는 집을 잘 못 사다 보니까 가세장 분위기가 엄청나게 나는데도 불구하고 거래가 못 따라가는 거죠. 그만큼의 수요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지금은 가격에서 어쨌든 부담스러운 레벨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저는 제 생각에는 그게 어느 정도까지가 내려가면은 안 부담스러운 레벨이다 이런 것들이 있긴 한데 현재 DSR 40% 기준으로는 그 PIR이 13배를 넘어갈 수는 없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소득 대비 주택 가격, 소득의 40%가 원리금이니까 이게 13배를 못 넘어가게 세팅돼 있습니다. 4% 대출이라면 5% 대출이라면은 11배를 못 넘어가게 돼 있고 등등 이렇게 계산이 돼 있는데 현재는 조금 높은 수준이어서 부담스럽다. 그치만 08년에 제가 그런 질문 자주 받는데 부담스러우면 뭐 하락하냐 이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 2008년 9년에도 똑같았었는데 그 부동산이라는 게 그 원금 보전 심리가 있고 하방 경직이 있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동산을 보유하신 분들이 어떤 마음을 갖냐면은 이게 장기적으로 결국 다시 이런 변동성을 커버하고 다시 정상화되는 시간까지 버텨버리는 경우도 꽤 돼요. 네. 그리고 구조적으로도 그런데 현재 소득 대비 비싸다는 거지만 5년 후 소득 대비는 적정한 레벨로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그 얘기는 5년 동안은 그냥 가격이 지지부진하게 가더라도 밑에서 소득이 이렇게 올라오면은 어느 순간부터는 구매력이 만들어진다는 건데 부동산에서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았었기 때문에 뭐 그래서 저는 부동산 그 가격도 가격이지만 거래량을 포함한 부동산 시장 자체는 이미 위축된 상태고요. 뭐 떨어지냐 안 떨어지냐 이거는 떨어질 수도 있고 안 떨어질 수도 있는데 떨어지려면은 현금으로 문제가 발생해야 떨어지는데 지금은 그거가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 상품들이 많이 커버가 돼 있는 상태고 안 떨어진다 하더라도 구조적인 구매력은 없으니까 위축이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태로 한 몇 년 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지금 2023년 부동산 시장도 좀 정리를 해주셨고 24년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아직 질문을 안 드렸는데 네. 어느 정도 답변을 또 주신 것 같고 그러면 심하이? 예, 그러면 이제 녹화를 여기서 끝낼까 했는데 너무 빨리 끝나서 네. 또 추가적으로 네.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부동산 시장을 항상 지켜보고 저는 평생 커리어 기간 동안 부동산 시장을 하나의 거시 경제 지표의 하나로서 다뤄왔기 때문에 이 다른 거시 경제 지표의 그 톱니바퀴적인 흐름과 함께 같이 맞물려 가는 거라고 항상 보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부동산 시장 아까 주택담보대출의 양 혹은 이제 부채의 양 그게 거래량과 거의 상관관계가 높고 그게 결국 거래량이 늘어나면 가격이 반영되는 모습이라고 설명해 주셨는데 너무 좋은 말씀이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100% 공감합니다. 근데 이제 그 매매 가격, 그러니까 굉장히 재밌게도 실물 경제 상황을 볼 때는 양을 보잖아요. 네. GDP가 얼마나 증가하나, 네. 소비가 얼마나 늘어나나, 기업의 투자가 얼마나 늘어나나, 순수출이 얼마나 늘어나나. 근데 시장을 볼 때는 그 잣대가 가격입니다. 주택 가격이에요. 거래량을 본다기보다는 가격이 네, 우리가 관심 그게 있는 주식 시장이 지수로 강세 약세 얘기하니까요. 그렇죠. 네, 저도 똑같습니다. 실거래 지수로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거래량을 네. 거래량은 보조적인 지표여서 저는 거래량 얘기 잘 안 해요. 아까도 거래량이 수요가 못 올라왔다는 간접적 지표다 이렇게 얘기한 거고 그 대출은 거래량의 상관성이 아니라 대출 이꼴 가격으로 그 거의 정상관이 나와요. 그러니까 중간에 쿠션이 없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우리는 예측하고자 하는 것이 가격이기 때문에 이 자산 시장에 있어서는 그 가격을 전망할 때는 역시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고 수요 공급의 결과물인 거래량으로서 가격을 가늠해 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수요와 공급 각각의 변수에 또 영향을 미치는 수많은 변수들 중에 하나가 역시 말씀하셨던 금리인 거고요. 네. 또 한 가지 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저는 정책적 요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쩌면 가짜 강세장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는데 그 정책적인 요소는 24년에도 유효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